오늘은 AJ 클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읽은 감상문을 올립니다. 이 감상문은 제가 예전에 대학 과제로 제출한 내용으로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내용 요약이고, 둘째는 저자와 등장인물들의 세계관 분석이고, 셋째는 주인공들의 목회관 분석이고, 넷째는 전체 내용에 대한 서평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내용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 프랜시스 치숑은 가톨릭 신자인 아버지와 프로테스탄트 신자인 어머니를 부모로 두었다. 비록 종파를 초월한 가정이었지만 서로에게 자신들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며 종파를 초월한 하나님을 믿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프랜시스가 9살 되던 해 불행히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서 그는 고아가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보호자가 외할아버지와 재혼한 표독스러운 미세스 클레니가 되고서 그의 불행한 유년 시절은 시작되었다. 그의 몸은 야음만 같고 그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는 것마저도 클레니의 간교함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그 시절의 무신론자이지만 프랜시스의 평생 친구인 윌리 탈록을 만났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을 것이다.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 친절한 탈록의 가정과 표독스러운 미세스 클레니의 가정을 동시에 지켜보면서 프랜시스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미움과 질시, 그리고 음흉스러운 거짓말에 대한 모순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폴리 아주머니와 유니온 주점을 운영하는 네드 아저씨의 도움으로 그 지긋지긋한 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타인 카슬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폴리와 네드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체중도 신장도 몰라보게 늘어갔다. 더구나 어릴 때부터 마음에 두었던 노라와도 재회하게 되면서 15살에 그의 인생은 행복한 나날로 이어졌다. 그러나 총명한 프랜시스를 홀리웰 신학교에 보내기로 폴리와 네드는 결정을 했고, 그들의 선량한 희망을 저버릴 수 없었던 프랜시스는 홀리웰로 갈 수밖에 없었다. 홀리웰에서 프랜시스는 항상 그를 든든하게 지지해준 맥납 학장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종파를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진실된 양심과 행동을 중시했던 그의 생각은 타란트 부학장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반면 같은 지역 출신인 친구 안셀모 밀리는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학교 생활로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러던 중 노라의 갑작스러운 출산과 자살로 인하여 프랜시스는 심한 절망에 쌓이게 되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은 그를 본격적인 사제의 길로 이끌었고, 맥납 신부님이 계시는 산모랄레스 신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다. 프랜시스는 산모랄레스의 밀폐된 환경 속에서 사제의 길과 신앙에 대한 번뇌를 거듭하다 결국에는 3일간의 무단 외출이란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가까스로 퇴학을 면한 그는 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후 세일지리 구세주 성당의 보좌 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프랜시스는 주임 신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주임 신부인 기조 신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종교를 하나의 공식으로 환원시켜 놓고 신자들에게 강요하였으며 헌금 또한 적극적으로 강요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주임 신부가 프랜시스의 눈에 좋게 보였을 리가 없었다. 그는 주임 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광천인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일을 계획했다. 그 노력 덕분에 세일지리의 체육 및 레크레이션 회관의 낙성식이 열렸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기조 신부는 프랜시스를 안셀모 밀리가 있는 성 도미니코 성당의 제2보좌 신부로 보내게 되었다. 도미니코 성당은 프랜시스에게 제2의 고향으로 불릴 수 있는 다인 카슬에 있었다. 폴리 아주머니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네드 아저씨를 돕고, 노라의 딸인 주디를 돌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윌리 탈록을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프랜시스에게 행복이었다. 그러던 중에 병에 걸린 샬롯의 릴리라는 소녀가 환상을 보고 마리아의 우물이라는 샘에서 병을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우연한 기회에 프랜시스가 조작된 사건임을 알게 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쳤지만 변변히 치료도 받지 못한 가난한 오웬 와렌이 마리아의 우물에 다리를 담그고 치유된 것을 프랜시스가 알게 되었다.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확실한 신앙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의 우물이 아니라 설사 웅덩이의 흙탕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 신에게 간구한다면 어떤 신적인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신에 대한 불가지성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프렌치스는 맥납 주교로부터 호출을 받고 중국의 선교사로 갈 것을 요청받았다. 예상 외의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그는 승낙하였다. 1902년 프렌치스는 황하를 거슬러 올라가 파이탄의 주임 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하지만 성당은 무너져 잔해만 남아 있었고 신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신자들이 많다는 파이탄 성당은 오로지 돈을 준다고 해서 왔었던 사람들이었다. 당연히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렌치스가 올 때쯤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돈만 밝히는 전임 신부의 전도회장 부부마저 떠나보낸 후 프렌치스는 조그마한 진료소를 열었다. 그는 주위의 멸시와 욕설에도 신앙을 강요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았다.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던 중 파워시 사촌에게 희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관산이라는 곳에 그리스도교 촌이 있다는 말이었다. 프렌치스는 그 마을을 찾아 나섰고 300년 전 리스본에서 온 리비에로 신부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60여 명이 신앙 공동체를 이뤄 살고 있는 류마을에 이르렀다. 그는 류마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 후 중국인 요셉을 데리고 파이탄으로 돌아오게 된다. 류마을에서 파이탄으로 돌아온 프렌치스는 비록 오두막 같은 성당이지만 정성스레 보수를 하였다. 신자들도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할 즈음 그는 눈 속 숨진 여인으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된 여자아이를 구해내었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한나로 지어주며 수많은 고아들을 돌볼 고아원의 꿈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다. 그 후 프렌치스는 지역 유지인 차씨 아들의 손을 치료하게 되었다. 차씨는 그 보답으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원했으나 프렌치스는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고 돌려보냈다. 이 일을 계기로 차씨는 프렌치스에게 비치 언덕 위 땅의 소유권을 선사하여 꿈에도 그리던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본당을 비롯하여 사제관, 교실, 진료소 등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프렌치스의 고아원 사역을 돕기 위해 베로니카 원장 수녀, 마르다 수녀와 클로틸드 수녀 세 사람이 파이탄으로 오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차씨는 프렌치스에게 비치 언덕 위 땅의 소유권을 선사하여 꿈에도 그리던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다. 본당을 비롯하여 사제관, 교실, 진료소 등등이 만들어졌다. 또한 프렌치스의 고아원 사역을 돕기 위해 베로니카 원장 수녀, 마르다 수녀와 클로틸드 수녀 세 사람이 파이탄으로 오게 되었다. 성당이 겨우 자리를 잡게 되는가 싶더니 파이탄에 패스트 전염병이 덮쳐왔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프렌치스는 정규군 샨 중리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며 진료와 치료를 할 수 있는 구호소를 설치하였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패스트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오랜 친구인 탈록이 이국 만리인 파이탄에 오게 되었다. 프렌치스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기뻤으며 탈록과 수녀들의 도움으로 패스트는 점차 수그러지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나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던 탈록이 그만 패스트에 걸려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때 프렌치스는 무신론자인 탈록에게 영원한 보상을 받을 거라며 천국을 암시하게 되었다. 프렌치스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중 하루만 교회에 나가고 나머지 엿새는 거짓말과 중상모략을 일삼는 사람들보다 남을 도우면서 그리스도처럼 죽어가는 탈록이 더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베로니카 원장 수녀는 전임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렇게 패스트가 진정되고 나서 안셀모 밀리 신부가 해외 선교단 시차를 맡아 파이탄에 온다는 소식이 왔다. 그런데 밀리 신부가 오기 하루 전에 큰 비와 함께 성당이 무너져 버리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성당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차를 나온 밀리 신부도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다. 더구나 다른 지역의 개종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프렌치스 지역의 개종률은 밀리의 마음에 차지 않았다. 밀리는 은근히 프렌치스를 멸시하며 천대했다. 이런 밀리 신부의 태도에 오히려 베로니카 수녀는 프렌치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임을 취소하고 파이탄에 남기로 했다. 그 후 파이탄 지역에 프로테스탄트 교회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성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으리으리한 건물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반목하고 있었지만 프렌치스는 오히려 감리교 목사인 윌버와 피스크 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가까워진 두 종교는 타이탄에 여러 일을 협조적으로 해 나가게 되었다. 더구나 피스크 부인은 영국에 갔다가 폴리 아주머니를 모시고 돌아오는 환대까지 베풀었다. 폴리 아주머니와 만난 프렌치스는 너무나 기뻤으나 폴리에게서 전해들은 27세가 된 변덕스런 주디의 상황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다. 그러던 중 반란군인 와이추 군과 내한 장군이 이끄는 정규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프렌치스는 부상병들을 치료하며 어느 쪽 편에도 서지 않았다. 그러나 막대먹은 와이추 부대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정규군을 위하여, 아니 성당을 위하여 샨 중리와 함께 와이추 부대의 대포를 폭발시켰다. 이로써 정규군이 승리하고 와이추 부대는 후퇴하게 되어 전투는 종료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프렌치스는 급기야 성당 사람들을 뮤마을로 이동시키기로 결심한다. 그 후 타이탄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프렌치스는 피스크 목사 부부와 뮤마을에 갈 계획을 한다. 그러나 뮤마을로 가던 일행은 와이추 부대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진 고문을 당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안나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피스크 목사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비록 다른 종파지만 프렌치스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슬퍼했다. 그 후 시간은 흘러 타이탄에도 새로운 수녀들과 사제들이 부임하게 되었다. 프렌치스는 영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차시의 진심 어린 회심을 목도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였다. 실로 몇십 년 만의 결실이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느끼게 되었다. 고국에 돌아온 프렌치스는 이제는 주교가 되어 있는 옛 친구 안셀로 밀리에게 어렵게 부탁을 하여 성 폴론 바성당의 주임 신부가 되었다. 거기서 그는 노라의 손자이자 주디의 아들인 안드레아를 돌보게 되었다. 하지만 끝까지 지섬의 목회에 의문을 품은 밀리 주교의 지시로 슬리스 신부는 지섬을 조사하기 위해 방문한다. 슬리스 신부는 방문 기간 동안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 등과 같은 지섬의 언행을 보고하려 했지만 결국 그는 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떠나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은 미사도 예배도 성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장식도 없이 지섬과 안드레아의 평화롭고 일상적인 연어 낚시로 마무리된다. 마치 예수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 같이 말이다. 이로써 내용 요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 저자와 등장인물들의 세계관 분석을 올려